네, 3찬시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또 온실가스를 저감한다든지 흡수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기후 변화는 우리나라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가 손해를 본다면 그래서 글로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하게 된 거죠. 국제사회가 이것은 이제 1992년도에 협약을 했는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의무라든지 이런 걸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92년도에 세워서 97년도에 일본의 교토에서 채택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선진국에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2005년도에 발효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잘 지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파리 협정이라는 게 맺었는데 이거는 이제 신기후 체제라고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기후 체제라고 해서 앞에하고 다른 경우는 이제 모든 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 심지어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남미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 5년마다 탄소 감축 이행을 해서 그것을 이제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얼마만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가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 온도를 낮추는데 그렇게 기여를 많이 못해서 이런 게 이제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기후 체제에서는 앞으로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상승폭을 2도씨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제한을 한다 이 말이죠. 2도씨로 맞추겠다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은 섭씨 1.5도로 낮추는 노력들을 해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줄이기 위해서 산림 녹화, 탄소 포집전, 탄소를 어떻게 이제 좀 저장을 시켜서 유출이 안 되게 한다든지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꾼다 이런 탄소 중립 목표를 만들도록 하자 하는 것들이 이제 2015년도에 파리에서 협정한 그런 그 신기후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그 교토 의정서와 새로 현재 적용되고는 파리 협약의 큰 차이점은 여기는 목표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만 목표를 뒀어요. 근데 지금은 온도를 어떻게 줄일까? 이 온도의 목표를 맞춰서 온실가스를 이제 줄여야 되겠죠. 그 목표에 맞춰 줄여야 되겠죠. 훨씬 더 현실적이죠. 가능하면 1.5도로 목표 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많이 진척이 됐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에만 노력을 줬는데 지금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여기 어떻게 적응하고 여기 온실가스를 줄이고 적응하기 위한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우리나라나 또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그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개발도상국에 이전할 것인지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에 그 태양광 발전을 보급해주고 그 노력들을 해주고 기술 이전을 해주고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의 그 비용을 받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다른 나라에 가서 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실적을 인정받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모든 당사국이 다 해당된다 하는 것이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응과 감축
대한 것이죠. 이런 것들인데 적응과 감축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의 적응 전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그래서 기후변화에 잘 적응해서 국민이 위험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기 위한 사회를 구축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비전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뭐 예측을 정확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안전한 사회 건설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기후변화에 약한 취약계층들 뭐 이런 재난재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내용들, 산업 경쟁력은 이제 이 적응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 뭐 폭염에 이길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필요하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종들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 이제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국내 특히 국제사회와의 그 협력이 중요한데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국제사회에서도 요구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점검해서 이행할 것인지까지 이 계획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워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랬는데 2020년도에 가면 우리나라의 그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지표를 목표로 갖고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기후변화 지역사회 모델을 유형별 모델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지자체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의 품종을 지금 147건인데 200건을 늘려서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뭐 앞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어떤 시책들을 꾸려 나가는 것이죠. 이제 기후변화를 이루는데 모범적인 사례를 이제 생태도시하고 바람길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생태라는 게 상생이라고 했죠. 우리 뭐 사람과 사람끼리의 배려, 사람과 생물과의 배려, 또 생물과 비생물과의 상호간의 배려, 이런 것들이 생태의 용량, 지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개발하고 이용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배려라고 그러죠. 그래야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시가 바로 이제 생태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자연 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생태 도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생태 도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어서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 더 넓게 본다면은 에너지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족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생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완벽한 조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도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도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생태도시 유형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그 여러 가지 그 도시의 구호를 정할 때 뭐 에코시티니 녹색 도시니 전원 도시니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들을 포괄해서 환경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생태도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태도시를 지향하려면 이제 에너지 사용을 적게 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그 자연에서 만들어진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되도록이면 에너지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걷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대중교통 시스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서 자가용을 안 타도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바로 생태도시의 노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태 도시 하나로 뽑히는 게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인데요. 주민들이 높은 환경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원자력 대신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지붕들이 태양광 발전으로 되어 있죠.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또 시간제 전기요금,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는데요. 뭐 심야 시간에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 피크 타임 때 전기요금을 조금 더 비싸게 한다든지 이런 시간제 전기요금 도입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전거 중심 교통체계, 쓰레기 재활용, 녹지 확보, 도로 포장, 채소와 무공해 첨단 시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이제 프라이부르크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 사용, 에너지를 적게 하고 숲을 많이 확대하고 이런 노력들이 프라이부르크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통체계,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브라질의 꾸리치바라는 도시입니다.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꾸리치바는 마치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탈 때 광주나 서울 같은 곳에 지하철을 탈 때 우리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지 않잖아요. 지하철은 우리가 타는 곳과 플랫폼과 그 지하철 그 실내가 똑같죠, 수평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일이 버스로 이렇게 오르지 않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중교통이 대중교통 이용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든 것이죠. 뭐 굴절버스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편하게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것을 이제 도입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공업화로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되니까 이런 이제 교통 체계를 도입하게 된 것이죠. 싱가포르에 가면 수돗물을 만드는 뉴워터라는 이런 정수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수장 그러면 굉장히 깨끗한 하천이나 호수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죠. 수돗물에 대해서는 제가 또 강의할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강의를 하도록 했고요. 아무튼 이 싱가포르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 강물을 바다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빗물을 모아서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싱가포르는 지금도 말레이시아에서 상당한 물을 수입해다 사용합니다. 근데 과거에 100% 의존했는데 지금은 20, 30% 정도만 의존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자기들의 강물을 이용한다든지 여기 이 보시면 공장처럼 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이것들이 이제 막이에요. 멤브레인, 우리 정수기에 들어있는 조그만 것을 50cm짜리로 대형으로 키우는 기술을 이분들이 개발을 해서 하수 처리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된 물을 다시 이 막녀과 멤브레인을 통해서 수돗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수를 다시 깨끗해서 재생한 수돗물을 만드는 세계 최초의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도 재사용하는 것이고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미국의 LA 옆에 가면 로스앤젤레스 옆에 가면 오렌지 카운티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 땅 정도 되죠. 여기도 미국의 서부 LA나 오렌지 카운티나 여기는 1년 12달 중에 한 달 정도밖에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항상 하천이 건천화되어 있어서 물이 부족하죠. 반면에 동부 뉴욕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큰 강들이 있어서 물이 풍부한 지역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먼 지역, 거의 500km가 멀리 떨어져, 500km 정도 멀리 떨어진 콜로라도 강에서 물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귀해요, 이런데.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 이제 하수에 한 물을 지하로 침투를 시켜서 지하수를 뽑아서 다시 수돗물을 만드는데 여기도 바로 이제 막녀가 멤브레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수물을 다시 재생해서 사용하는 이런 이제 물의 재생, 아까 에너지의 재생 이런 것들이 바로 생태 도시의 하나의 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광주 같은 경우 물순환 시범 도시로 다양한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비가 왔을 때 보도블록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곳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곳은 우리 신발이나 바지에 물이 굉장히 많이 튀어요. 그런데 투수 블록으로 물이 스며드는 투수 블록으로 투수성 포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가면 물이 그 아주 그 강우 강도가 세지 않는 한 신발에 물이 잘 튀지 않습니다. 물이 흡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에 물이 충분히 이렇게 스며들도록 하는 물순환을 이해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도시가 독일의 미넨이에요. 근데 이제 미넨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영향 기법이라고 해서 LID 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거는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뭐 습지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뭐 냇물이나 또랑 이런 건 전부 콘크리트 포장했는데 이런 것을 포장을 하지 않고 식물을 심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고 물들이 지하로 흡수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저영향 개발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물의 순환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이런 기법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의 그 아까 기온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기후의 어떤 요소들을 개선하는데 바람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신선한 바람을 도시로 끌어들이자 하는 것이죠. 광주 같은 경우 무등산이라든지 뭐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어등산이라든지 이런 계곡에서 그런 바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학교 안으로 또는 도시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들이 이 도시의 어떤 기후라든지 환경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숲, 녹지와 도시 또는 물 또는 넓게 펴져 있는 오픈 스페이스 이런 것들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바람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좌우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고층 빌딩이 즐비한 이런 곳은 거의 바람이 갈 곳이 없죠. 이런 곳은 빌딩풍이라고 해갖고 태풍보다 더 심한 바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으로써 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이렇게 호수가 있고 나무들이 많이 있고 또 건물이 있고 이런 바람이 충분히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도시에서 우리가 살면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이제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갈수록 아까 불안정해야 된다. 온도가 낮아져야 된다겠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인데요. 그러면 공장에서 이런 오염물질이 나오더라도 확산이 잘 되겠죠. 그런데 찬 공기가 밑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일정 그 높이 이상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축적이 돼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으로써 이제 폭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고 오염물질이 높아지고 안개수도 높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 봄철, 겨울철에 자주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도시의 현실이에요. 이런 걸 없애려면 바로 이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처럼 바람길을 조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도시를 처음 만들 때부터 이렇게 숲에 있는 바람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대표적인 산업 도시였는데 이렇게 이제 구릉지로부터 이렇게 대기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한 거죠. 이분들도 처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도시로 이제 점차 만든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구도심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도심에 이제 뭐 바람길을 막는 뭐 대형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바람길을 고려해서 그 아파트의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조정을 해야 되고 또 가능하면 그런 세태 공간들은 이제
우리가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하다면은 그 도시숲을 만들어서 도시를 환경이 좋게 만드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원만히 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람길을 조성을 하기 위한 이런 이제 지침들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건물들은 아예 못 짓게 한다든지 이런 그 구릉에 산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못 짓게 한다든지 또는 바람길을 막는 그런 높이도 규제를 하고 큰 길과 작은 길 간의 그 도로 폭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심 가운데에도 이런 나무 이런 것들을 공기댐이라고 그러거든요. 공기들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머금고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확산할 수 있는 공기댐을 만드는 이런 지침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홍콩도 지금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힘드는데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팀 크린이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연구를 시켜서 대기 통풍 평가 방법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의 바람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판도 이렇게 가로로 하면 안 되고 세로로만 달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도시의 가로 방향이나 건축물의 높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념으로 만든 도시계획 지침으로 만든 거죠. 홍콩의 경우에도 유럽에 이제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우리나라도 이런 개념들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옥상 정원이라든지 또는 이 골목길의 모습이라든지 벽면 녹화라든지 여기 서울시청인데요.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그린 인프라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이제 벽면 녹화 이런 방법들을 함으로써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시켜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린 인프라를 활용하면 그 공기도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바람길을 이어서 이런 것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대기오염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지도를 작성하고 바람길을 공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확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특히 국토계획이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두 계획이 서로 이제 이렇게 연동을 해서 같이 수립을 함으로써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서울시의 바람길 정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료를 수집해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6주차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이제 기후변화 사례를 기후 난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후와 기후변화 의미가 무엇인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그 원인과 영향 어떻게 대응하고 저감할 것인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생태도시나 바람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숲과 바람길이 도시 온도를 낮추는데 중요하다는 내용을 제가 언론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교재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렇게 기후 변화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구를 함께 이렇게 보존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제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지구를 보존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면 강의가 연장이 돼서 2차례 정도 더 할 텐데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